달콤하고 향긋한 맛 때문에 손이 자꾸만 가는 포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할머니가 설탕 묻힌 포도를 냉수에 띄어내 주시면 이 한 알 한 알 입에서 톡 하고 터지던 시원한 단맛이 좋았는데, 그런데 예전엔 껍질이나 씨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후딱 뱉어버리곤 했죠. 이제 와서 알게 됐는데 그때마다 이 건강의 보고를 버리고 있었던 셈이었죠. 알맹이만 먹으면 손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포도의 속살부터 껍질, 씨, 송이, 가지까지 남김없이 활용해 혈관이나 뇌나 눈, 피부를 챙기는 방법을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도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조금 세밀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많은 분이 포도는 당이 많아 살이 찌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데 당 성분은 맞아요. 포도알 100g에 평균 1617g 정도의 당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 혈당을 급하게 올리는 설탕, 자당이 거의 없고 우리 몸세포가 바로 에너지로 쓰는 이 포도당과 과당이 균형 있게 섞여 있어요. 더 고마운 점은 이 당분들이 폴리페놀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이 항산화 성분이랑 한 몸으로 묶여 있어서 혈당이 치솟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 레스페라트롤이라는 성분을 들 수 있는데 이 물질은 1939년 프랑스 과학자가 처음으로 분리해냈어요. 그 뒤로 프렌치 패러독스 연구에서 핵심 열쇠로 떠올랐고 지금은 혈관 내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고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이기 못하게 막아준다는 사실이 여러 논문이나 실험으로 확인됐죠. 가벼운 연구로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2019년 하버드 의대팀이 60에서 75세 남녀 52명을 이 두 그룹으로 나눴고 하루 레스페라트롤 200ml를 약 6개월 동안 섭취하게 하자 대조군보다 혈관 내피 기능 지표가 약 18%나 개선이 됐다고 발표를 했어요. 내피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은 혈액이 미끄러지듯 흘러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생기기 어려워졌다는 뜻이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또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성분이 프로안토시아닌이에요. 이것은 포도 씨 속에 든 미세한 이 떫은 맛의 물질인데 비타민 C의 20배가 넘는 항산화력을 지녔죠. 프랑스 파리 약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성분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보호해주고 잔주름과 기미를 늦추고 자외선으로 인한 DNA 손상을 약 30% 이상 줄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선 이 포도씨 추출물이 고급 화장품이나 관절, 정맥 영양제로도 널리 쓰이죠. 그러면 이 포도씨만 따로 사 먹으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자연 상태 그대로 껍질씨를 집어삼키면 섬유질이 위장, 대장을 자극해서 배변도 수월해지고 무엇보다 흡수율이 더 안정적이라서 굳이 별도로 가공식품을 드실 필요가 없다고도 해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되겠죠. 이쯤에서 껍질이나 씨를 씹으면 이가 시큰하고 소화가 안 될 것 같다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로 치아가 약한 분이나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묘책을 준비했죠. 하나는 온수담금이고 다른 하나는 율무 두유 믹서 스무디예요. 첫 번째 온수담금법은 말 그대로 아주 간단해요. 잘 익은 포도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물기를 털고 50도 정도의 온수에 10분간 담아 놓았다가 드시는 거예요. 뜨끈한 물이 껍질 세포벽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씹을 때 톡톡 잘게 부서지고 씨 역시 단단함이 살짝 줄어서 이가 편안해져요. 두 번째 스무디법은 믹서기에 포도 1컵 약 15알 정도, 삶은 율무 3큰술, 무가당 두유 200ml, 꿀 반 스푼 정도 넣고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율무는 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보호하고 두유의 식물성 단백질은 포도 당분이 혈당으로 확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부드럽게 붙잡아주죠. 아침에 한 잔 마시면 든든한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포도의 의학적 효능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나열해보면 혈관 내피 보호작용, 뇌 신경염증 완화, 황반이나 망막세포 산화를 억제하고 간세포 재생도 촉진시키고 인터로킨6 같은 이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키고 장내 유익균도 증가시키고 향균작용, 관절 연골 파괴 효소 억제 등 10손가락으로도 모자라요. 특히 장 건강 부분은 놓치기 쉬운데 포도 껍질에 든 탄닌 팩틴이 장 점막 위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유해균 증식을 막고 변비와 노인성 설사를 함께 완화할 수가 있죠. 실제로 2022년 이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팀이 65세 이상 여성 40명을 대상으로 포도 껍질 추출물 300ml를 12주 섭취케 한 결과 유익균 비율이 약 23% 상승하고 대장 염증 지표는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발표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좋은 포도도 부작용은 있겠죠. 당뇨나 지방간, 비만 경향이 있으신 분이나 잦은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증상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섭취량을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권장량은 하루 100g 정도, 즉 한 10알에서 15알 정도가 적당하고 그 이상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함께 든 음식, 예를 들어 아몬드 한 줌, 저지방 치즈 한 조각과 곁들여서 혈당 상승 폭을 낮춰주세요. 그리고 항응고제,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레 계열의 복용 중이라면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을 더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에 2-3알 정도는 괜찮지만 큰 송이를 한 번에 드시기 전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 제한을 받는 환자도 유의해야 돼요. 포도 100g에는 칼륨이 약 190ml 정도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껍질이나 씨, 가지차까지 드시면 칼륨 총량이 늘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흔히 놓치는 독특한 상호작용을
활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철분이 풍부한 육류 또는 보충제와 포도를 같은 끼니에 드시면 포도 속에 있는 탄닌이 철분을 붙잡아 흡수를 25% 이상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어요. 반대로 철분 과다혈증이 있는 분께는 유익할 수 있지만 노년기에 흔한 빈혈성 어지럼증을 개선하려고 간이나 시금치, 깻잎을 일부러 드시는 분이라면 포도는 식사 1시간 뒤 디저트로 미루시는 게 좋겠죠. 이제 포도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구체적인 레시피나 조금 생소하지만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만한 조리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포도 피클이에요. 김장떡 대신 500ml 유리병 하나면 충분해요. 냄비에 식초 약 반컵, 물 반컵, 스테비아 가루 한 작은술, 천일염 한 작은술, 월계수잎 한 장, 통후추 6알 정도 넣고 팔팔 끓였다가 식혀주세요. 여기에 깨끗이 씻어 물기 뺀 포도, 얇게 썬 레몬 2조각을 층층이 담고 식힌 피클물을 붓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하면 끝이에요. 샐러드에 곁들이면 소화도 편하고 고기 요리와도 궁합이 좋아서 기름진 맛을 잡아주죠. 둘째는 포도 발효 식초죠. 유리병에 포도 500g을 껍질, 시체, 으깨 넣고 현미식초 500ml, 설탕 100g만 넣어서 골고루 저어요. 면포로 입구를 덮어서 상온 그늘에서 3주 정도 숙성한 다음에 걸러낸 액을 다시 병에 담아 3개월 정도 숙성하면 새콤달콤한 수제 식초가 완성되죠. 이 식초 한 숟갈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장내 유해균도 억제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자, 세 번째, 포도 가지 환이에요. 이건 조금 번거롭지만 효과는 좋아요. 말려둔 포도송이 가지를 믹서에 곱게 갈아 체에 내린 뒤에 꿀을 살짝 넣어서 반죽해서 콩알만한 환을 빚어서 그늘에서 더 말려줘요. 하루에 2알 정도 따뜻한 물과 함께 삼키면 혈관 정화와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홈메이드 영양제가 될 수가 있어요. 단 꿀 알러지가 있으신 분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포도와 찰떡궁의 음식도 지나칠 수가 없겠죠. 사과, 호두, 저지방 요거트 외에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브로콜리와 포도의 조합이에요.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고 포도 속의 레스베라트롤과 함께 섭취할 때 이미 생성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30% 가까이 상승한다고 해요. 간단하게 브로콜리를 데쳐서 올리브유나 레몬즙, 소금으로만 무친 뒤 반으로 썬 시포도를 듬뿍 얹어 드시면 상큼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이 세 가지 맛이 오묘하게 어울리죠. 또한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잎 채소와 갈아 만든 그린 스무디에 포도 한 줌 넣으면 철분 흡수 방해를 줄이고 비타민 C랑 폴리페놀이 상호 흡수율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죠. 반면 피해야 할 조합으로는 맥주, 소주 등 이 알코올이에요. 레드와인은 포도잖아 하시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코올 자체가 간에서 레스베라트롤 대사를 방해하고 술이 가진 발암 위험이 오히려 건강 이득을 상쇄할 수가 있어요. 간혹 와인 한 잔이 심장병을 막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1일 약 100ml 정도 미만의 적포도주를 식사와 함께 소량 곁들일 때고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약을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알코올 대신 껍질이나 씨, 가지차로 충분히 대체하길 권장드려요. 마트에서 실속 있게 포도를 고르는 법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송이 부분, 꼭지가 선명한 연두색이고 물러있지 않을 것. 두 번째는 포도알 하나하나가 탱탱하게 부풀어 있고 껍질 표면에 흰 과분이 고루 남아 있는 것. 세 번째는 송이 전체 색이 균일하고 지나치게 큰 알과 작은 알이 섞여 있는 거 아닌 것. 네 번째는 알을 살짝 흔들어 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 이렇게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실패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장을 봐오신 뒤엔 키친타올에 싸서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세로로 세워서 냉장 보관하세요. 통풍이 잘 되는 야채칸이 적합하고 껍질이 얇은 샤인머스켓은 4일에서 5일, 두꺼운 캠벨이나 거봉은 일주일쯤 신선함이 유지돼요. 혹시 급히 산 양이 많아서 걱정이 된다면 알맹이를 씻어서 물기를 닦아 지퍼백에 겹겹이 퍼뜨려서 냉동했다가 꺼내 드시면 반쫀득한 아이스 스낵으로도 변신하죠. 냉동포도는 살얼음처럼 샤베 식감이 나서 무더운 여름 입맛 살리기엔 최고죠. 이렇게 포도에 대해 좋은 정보를 듣고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라면서 한꺼번에 양을 늘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포도는 수분과 과당이 풍부해서 위장기관이 약한 분한테는 더부룩함이나 트름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포도씨나 껍질, 차 등을 드실 때는 하루 한두 알 정도 혹은 컵 3분의 1 정도로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 속을 살펴서 서서히 늘리세요. 특히 만성신장질환이나 통풍, 당뇨가 있으신 분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안전한 섭취 한계를 확인해 주시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렇듯 간판이 아니라 균형이 핵심이에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고등어나 들기름, 단백질이 넉넉한 두부, 달걀, 뼈 건강을 챙기는 현미나 보리 같은 곡류를 고루 드시면서 포도를 디저트나 간식, 차, 식초 형태로 다양하게 곁들이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항산화 방패를 장착하실 수가 있죠.
밥상에서 가장 흔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약이 되기도 하고 무심코 먹으면 탈이 날 수도 있는 채소, 바로 상추 이야기입니다. 고기쌈에 빠지지 않는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상추 안에는 뼈를 채우고 잠을 부드럽게 불러주고 장을 깨끗이 쓸어주는 영양과 약성이 아주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다만 그냥 수돗물에 헹궈서 바로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식중독까지 갈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씻고 보관해야 안전한지, 어떤 음식과 짝을 지어야 효능이 배가 되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기 편하시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를 물만 흘려서 씻어서 바로 드시면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부터 살펴볼 텐데요. 상추 잎의 표면에는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주름과 미세한 돌기가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대장균을 비롯한 장내 세균이 숨기 좋아하는 장소인데요. 물살을 세게 틀어도 주름 사이 깊숙한 곳까지는 잘 닿지가 않고 밭에서 딴 뒤에 20에서 25도씨 정도의 실온에 잠시 놓여 있기만 해도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국 듀크대 식품안전연구팀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씻은 상추를 실온에 30분만 두어도 대장균 수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반대로 4도씨 이하의 냉장에 30분간 넣었을 때는 균의 증식이 멈추거나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로 후다닥 씻어서 곧바로 접시에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균을 살려서 몸속에 옮기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전한 세척의 보관법은 어렵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단계를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한 장 한 장 잎을 떼서 미지근한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두어서 묵은 먼지와 농약의 찌꺼기를 불려주시고요. 둘째는 흐르는 물에서 살살 흔들면서 씻되 밑동에서 잎 끝의 방향으로 쓸어내려서 주름의 안쪽까지 물이 스며들게 합니다. 셋째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월로 물기를 톡톡 눌러서 닦고 잎을 두세 조각으로 손으로 찢습니다. 잎을 자르거나 찢는 일을 꼭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상추가 손상이 되면 락투카리움이라는 흰색의 진액이 조금씩 배어 나오는데, 이 속에 든 락투신, 락투코피크린 등이 세균을 억제하고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성분이라서 잎을 통째로 둘 때보다 약 1.5배 이상 항균과 진정력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밀폐 용기 바닥에 키친타월을 한 겹 깔고 그 위에 찢은 상추를 포개어 담은 뒤 뚜껑을 덮어서 냉장고 채소칸에 24도씨 영역에 넣습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약 23일 동안 아삭함을 유지하면서 균 걱정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제대로 씻어서 냉장한 뒤 먹으면 몸속에서는 그럼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의 배치를 고르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서에는 상추가 심폐에 화를 내리고 기혈의 순환을 편안케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식으로 풀어보면 상추에 풍부한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C가 응집되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나트륨을 끌어내고 끝으로 몰리던 피를 온몸에 골고루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아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 더위만 오면 머리가 띵한 분이 상추를 꾸준히 드시면 몸은 시원한데 배는 따뜻하다는 느낌을 자주 말씀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인데요. 상추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약 절반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 K는 칼슘을 뼛속 단백질과 접착시키는 일종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칼슘만 많이 먹고 비타민 K가 모자라면 칼슘이 혈관 벽에 엉겨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반면에 둘을 같이 섭취하면 칼슘이 뼈로 쏙쏙 들어가서 뼈에 있는 구멍을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50대 이후에는 우유 한 컵보다 상추 5잎이 더 실속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경의 안정과 숙면인데요. 아편, 대용, 진통제로 언급될 만큼 유명한 락투카리움, 락투신 복합물은 실제로 뇌신경세포의 과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진통 완화 작용을 합니다. 바쁜 날에는 낮잠조차 못 이루는 분도 저녁 식탁에서 상추 15장, 20장 정도를 겉절이로 드시고 나면 2-3시간 뒤에 체온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오늘은 눕자마자 스르르 잤다는 경험을 하셨다는 후기들이 많습니다. 불면으로 약을 오래 복용해 오신 분이라면 처음엔 락투신에 몸이 놀라서 살짝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는데 3-4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장과 신경이 동시에 적응하면서 깊은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장 청소와 변비의 개선인데요. 상추 수분은 95% 이상이고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잎의 모서리와 인맥 주위의 섬유질은 수용성과 불용성이 적절히 섞여 있어서 장 안에서 젤리처럼 부풀었다가 노폐물을 감싸서 시원하게 밀어내줍니다. 장벽에 오래 붙어있던 담즙, 가스, 변, 찌꺼기가 밀려나가고 나면 대장균 등의 유해균이 살 털을 잃고 자연히 장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변비가 풀리면 피부의 트러블이나 혹은 여드름, 그리고 잇몸 염증도 눈에 띄게 잠잠해지는 것을 많은 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의 피로와 뇌혈관의 보호인데요. 적상추 한 장에는 녹황채소 못지않게 베타카로틴,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있습니다. 이 색소들은 광선에 손상되기 쉬운 망막과 황반의 세포를 코팅하면서 눈 속의 모세혈관을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느라 눈물이 마르고 앞이 흐릿해지는 60대 이후에는 상추를 자주 드셔보시면 안개 낀 듯한 시야가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동일한 색소들은 뇌 혈관벽에도 작용해서 혈전 위험을 줄여주니까 치매나 중풍 예방 식단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죠. 이처럼 좋은 상추지만 함께 곁들이면 시너지가 배가 되는 짝꿍들과 피해야 할 상극도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첫 번째 파트너는 바로 마늘인데요. 상추가 몸을 시원하게 풀어줄 때 마늘의 알리신이 속을 따뜻하게 덮여줘서 양과 음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로 위나 장의 소화효소 분비가 늘어나서 상추의 비타민 K나 A, 철분이 더 잘 흡수가 되게 되고요. 두 번째 파트너는 참기름인데요. 비타민 A와 K는 기름과 만나야 체내에서 흡수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참기름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상추 10장에 참기름 한 작은술만 뿌려도 흡수율이 거의 2배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파트너는 바로 된장입니다. 된장 속의 프로바이오틱스, 아미노산이 상추가 끌어낸 장 속의 독소를 빠르게 분해해서 배출시키고 단백질까지 보충해주게 됩니다. 된장, 참기름, 살짝 곁들인 마늘 쌈이야말로 건강상 최고의 궁합 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극인 음식도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은데요. 첫째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바로 붙여서 드시면 상추 속의 식물성 철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우유를 꼭 드셔야 한다면 한 끼 정도는 시차를 두시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 산도가 매우 강한 식초 절임 혹은 매운 김치, 탄산음료를 같이 드시면 상추가 가진 알칼리 효과가 상쇄가 돼서 속쓰림이나 장의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징어, 조개, 새우 등의 일부 해산물에는 아스코르빈산 산화효소가 들어있는데 효소가 상추의 비타민C를 분해해버리게 됩니다. 상추 비타민C의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해산물과는 식사 시간을 나눠보시는 편이 유리하게 됩니다. 섭취 시에 이제 주의할 점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혹시 혈액 응고를 막는 와파린을 드시는 분은 비타민 K가 많은 상추를 하루에 한 10장 정도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고 때로는 주치의와 상의해 용량을 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는 몸을 약간 차게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속이 냉하고 설사를 달고 사는 분은 날것으로 한 움큼씩 드시는 것보단 잎을 살짝 데쳐서 따뜻한 상추 나물로 드시면 탈 없이 드셔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장 투석을 받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은 하루 장수를 약 절반가량 정도만 드셔보시는 게 좋은데요. 끝으로 상추가 좋다고 해서 그럼 집안의 온도를 잊고 상추만 챙기면 안 되겠죠. 끼니마다 기름진 고기, 탄수화물 양을 조금만 줄이고 그 여백을 상추와 다른 생채소로 채워 넣는 것이 건강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것을 한 끼 식탁에 한번 바로 옮겨볼까요? 아침에는 전날 밤 씻어둔 상추 5장에서 7장 정도를 꺼내서 찬물 한번 헹군 다음에 겉절이 양념을 살짝 조물조물 묻혀서 드세요. 양념은 다진 마늘 반 작은술, 참기름 한 작은술, 깨소금 약간, 천일염 아주 살짝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점심에는 나물 대신 상추를 가로 세로 1cm 정도 길이로 송송 썰은 다음 따끈한 현미 콩밥 위에 한 줌 얹고 된장국 국물을 두어 숟가락 휘둘러서 비빔밥처럼 드시면 씹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는 고기 반찬이 생기면 상추 15장 정도를 미리 접시에 펴고 마늘, 무추부침, 된장을 곁들여서 쌈으로 드십시오. 잠들기 두어 시간 전이면 락투카리움이 서서히 작동해서 오늘은 약을 안 먹어도 눈이 감기네 하고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상추 5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던 분이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혈압약, 위장약, 수면제에 둘러싸여 지내던 분들도 소화가 좋아지니 반컵 정도가 줄었고 밤마다 아팠던 다리가 덜 당긴다.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려주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면 마음 걱정도 덩달아서 줄어듭니다. 고기가 없는 밥상이 허전하시다면 고기 양을 절반만 줄이고 남은 빈자리를 상추나 부추, 양배추 샐러드로 한번 채워보세요. 변비나 불면, 골다공증, 그리고 혈관 건강이란 4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길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이 훌쩍 밝아버리는 경험 한두 번씩은 있으셨죠? 젊었을 때야 하룻밤 잠 못 자면 되지 하고 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머리도 멍하고 다리도 풀리고 혈압도 껑충 뛰어오르곤 합니다. 오늘은 그 불청객,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왜 중장년 이후에는 수면 관리가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되는지, 잠이 모자라면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위험 신호가 켜지게 되고 수면제를 오래 복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이 약
약 없이도 숙면을 부르는 자연 음식, 생활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의 뿌리는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첫째로는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도록 조율하는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졌을 때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콜티솔이 분비가 돼서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들고, 이때 멜라토닌 전환을 맡은 세로토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밤이 돼도 몸에 열이 가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하면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의 생성을 더더욱 차단해서 졸음 스위치가 눌리지가 않게 되죠. 둘째는 영양 결핍인데요. 뇌 신경세포는 뇌 시냅스에서 신호를 주고받을 때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써서 흥분과 억제를 조절하게 됩니다. 채소 견과류보다 가공식품, 단맛 음료를 많이 드시게 되면 미네랄이 부족해져서 신경의 과속이 계속되고 결국 잠이 달아나게 됩니다. 특히 칼슘이 모자라면 뇌세포는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깨고 난 뒤엔 다시 깊은 잠에 못 들어서 피곤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탈수와 염분의 불균형인데요. 카페인 음료, 짠 가공류, 당류, 알코올은 체내의 수분과 전해질을 끌어내서 땀과 소변으로 흘려보내는데, 혈액과 뇌척 수액이 농축이 되면 뇌가 위급 신호를 받아들여 밤에도 쉬지 못하고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넷째는 갱년기, 노화로 인한 호르몬 변화인데요. 40대 중반 이후 남녀는 모두 몸속에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서서히 줄어들고, 여성은 폐경기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의 열감이나 심박의 상승, 발한이 밤잠을 깨우게 되는데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기에는 수면이 하는 역할이 너무 큽니다. 숙면은 밤사이의 세포를 세척하고 수선하는 대청소의 시간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육과 뼈를 다시 짜깁게 하고, 뇌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을 씻어내서 치매 위험을 낮춥니다.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 분주하게 순차를 돌면서 바이러스 또 암세포를 잡아내고, 교감신경이 쉬는 동안에 심장과 혈압이 안정이 돼서 혈관벽에 미세한 손상들을 복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엔 멜라토닌의 분비가 20대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깊은 수면 시간이 점차 짧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누적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 회복이 더딜 뿐 아니라 각종 병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미국, 유럽 여러 연구에서 65세 이상이 하루 5시간 미만의 잠을 계속 자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늘어나고, 또 10년 내 사망률도 약 1.5배가량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잠이 얕아서 꿈만 꾸다가 깨는 패턴이 오래되면 약 10년 안에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50% 이상이라는 경고도 나와 있고요.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짧은 도구입니다. 졸피뎀이나 벤조디아제핀계의 약물은 뇌의 가바 수용체를 억지로 눌러서 전원을 끄듯이 잠을 재우게 되는데, 장기 복용 시에는 몇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성이 생겨서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깨어있는 낮 시간에 멍한 증상이 오거나 운동 기능의 실조, 기억력 저하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수면 구조가 왜곡이 돼서 깊은 수면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는 듯하면서 뭔가 쉬지 못한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뇌가 스스로 멜라토닌과 가바 신호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약을 끊게 되면 금단 증상으로 불안감이나 공황 또는 환각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 약 5년 이상 벤조디아제핀을 복용한 군이 그렇지 않은 군보다 치매 진단율이 40%까지 높았다는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을 멀리하려면 먼저 수면 위생을 정비를 해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TV 불빛은 끄고 방안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2-3배 이상 늘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약 20도씨 정도로 살짝 서늘하게 맞추고 따뜻한 이불로 체온을 간직해야 깊은 잠의 신호가 뇌간에 전달이 됩니다. 침대는 자는 곳으로만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누워서 약 20분 정도가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면 바로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조명이 좀 어둑한 곳에서 책을 천천히 읽거나 5분 정도 느린 복식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베개를 머리에 대면 먼저 잔다는 목표보다 몸이 졸릴 때까지 기다렸다 재운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수면 리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격한 운동이나 샤워도 교감신경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취침 2-3시간 전에는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본 틀 위에 음식 처방을 더하면 약 없이도 숙면에 한 걸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원하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은 흙과 바다에서 온 자연식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루 3끼 중에 최소 한 끼에 생채소 200g 그리고 생씨앗 30g 규칙을 한번 실천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껍질째 씻은 당근 2
2개를 착즙한 뒤에 참깨, 들깨, 해바라기씨, 달맞이꽃씨, 아마씨를 각각 10g 정도씩 넣고 한 번 더 갈아서 당근, 씨앗즙을 만듭니다. 식사 중에 약 200ml씩 마시면 칼슘, 아연, 비타민 A, E가 한꺼번에 몸속에 들어와서 신경세포막을 안정을 시키고 씨앗에 있는 가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합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처음에 장이 예민하거나 하시면 100ml로 시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 50ml씩 늘려보시면 좋고요. 여기에 녹색잎 채소 한 접시를 곁들이면 비타민 K, 마그네슘, 식물성 비타민 D까지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왔다고 끝이 아니고요. 피부가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이 돼서 칼슘이 뇌,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갈 통로를 열어주는 수가 있습니다. 최소 주 4회 정도 오전 10시 전에 약 20분 정도씩 얼굴과 팔뚝에 직사광을 쬐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외출이 힘든 날엔 유리창을 살짝 열어도 자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스트레칭을 하면서 햇볕 재충전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면이 심할 때 또 도움이 되는 숙면 한 잔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조개 육수는 칼륨, 타우린, 비타민 B가 풍부해서 간 해독과 부교감신경 활성에 아주 좋습니다. 바지락, 홍합, 모시조개를 소금을 조금 넣은 물에다가 약 5분만 데친 뒤에 체에 걸러서 맑은 국물만 보온병에 담아두세요. 저녁 식사 대신 늦게 드시는 커피, 홍차, 탄산음료를 조개 국물로 바꿔보시면 카페인 각성 스파크가 사라지게 되고 체액이 다시 채워져서 체온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따뜻한 우유 200ml에 무가당 검은 참깨가루 한 큰술과 꿀 반 스푼을 섞은 캐러멜빛의 수면 라떼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우유 속에 트립토판, 참깨의 칼슘, 리놀렌산이 뇌 혈류를 부드럽게 해주고 적당한 꿀의 포도당이 트립토판의 운반을 도와서 멜라토닌 생성이 촉진이 됩니다. 단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있으신 분은 한 컵 약 150ml 이하로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이미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 중이시라면 무작정 바로 끊기보다는 담당 의사와 테이퍼링, 서서히 감량하는 계획을 짜면서 위의 방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커피, 술, 니코틴은 복용량을 줄이는 기간엔 특히 의존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전 한 잔 블랙커피만 남기고 오후에는 보리차나 우엉차 혹은 무카페인 대추차 등으로 입을 달래주시면 좋겠죠. 취침 2시간 전에 따뜻한 물 500ml, 발목 조격을 약 10분 정도 해보시고 또 5분간 종아리 뒤에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불을 끄고 누워서 척추 하나하나를 바닥에 놓아주는 느낌으로 478 복식 호흡을 반복하시면 좋은데 4초 들숨을 하고 7초간 숨을 멈추고 8초간 날숨을 뱉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시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에게 몸의 주도권을 서서히 넘겨주면서 몸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면을 오래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리하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아침 혈압이 약 10mm Hg 이상 올랐다가 점심엔 내려가는 패턴이 반복될 때, 식사 후에도 공복감이 심해서 밤마다 단 것이 당길 때, 지난주에 했던 약속 혹은 통화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머리가 하얘진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새벽에 벌떡 깨거나 혹은 숨이 차서 일어나거나 할 때,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받는데도 기운이 없고 우울함이 있고 불안감이 밀려오거나 할 때, 이 5가지 증상들은 수면 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알람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강한 수면제가 아니라 내 신경세포에 물, 미네랄, 햇볕과 휴식을 돌려주는 근본 처방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습관을 약 4주간만 꾸준히 한번 실천해보세요.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온몸이 푹 가라앉는 깊은 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될 겁니다. 숙면은 자녀가 해드릴 수도 없고 약이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청소하고 재건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내 자신이 먼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시장 좌판마다 흐드러지게 쌓인 복숭아를 보시면서 또 한 해가 돌아왔구나 하고 절로 미소가 지으시죠? 근데 그 싱그러운 향과 달큰한 단맛만 즐기기에는 복숭아가 아까울 만큼 이 작은 과일은 우리 몸속 구석구석을 살리는 자연의 보약이에요. 옛 선조들이 중복 말복이면 몸보신 삼계탕 대신에 복숭아를 껍질째 한 소쿠리씩 나눠 먹으면서 기력을 채웠다고 하죠. 또 달밤에 복숭아를 베어 물면 얼굴빛이 고와지고 복숭아 잎으로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맑아진다더니 현대 연구를 보아도 그 옛말이 허투루져진 이야기가 아닌 듯해요. 오늘은 이 복숭아가 우리 몸에 해주는 일, 드실 때 꼭 챙겨야 할 주의점, 함께 드시면 탈이 나는 음식, 그리고 효능을 2배, 3배로 끌어올리는 궁합과 먹는 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어렵다 싶으시면은 그냥 복숭아 이렇게 해주면 좋다 정도만 그냥 기억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복숭아 첫 번째 덕은 더위 먹은 몸의 기운을 곧장 북돋워준다는 점이에요. 과육 속 수분이 전체의 약 88에서 90% 정도쯤 되지만 그 물이 그냥 수돗물 아니고 포도당이나 과당, 구연산
구연산, 주석산 같은 천연 전해질을 고루 품은 이 살아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무더위에 땀으로 빠져나간 미네랄을 촘촘히 메워주기도 하고 각종 유기산이 지친 근육 속 젖산을 씻어내 피로를 확 풀어주기도 하죠. 복숭아 한 개를 천천히 씹어 삼키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목구멍까지 생기가 찼구나 하는 느낌도 받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혈관을 매끈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복숭아 껍질과 과육에 든 페놀 화합물, 특히 클로로겐산, 네오클로로겐산,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잡아 끌어서 대변으로 함께 내보내기도 하죠. 칼륨도 꽤 많아서 짠 음식을 통해 들어온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혈압을 부드럽게 낮춰주기도 해요. 실제로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소규모 실험에서 하루 복숭아 한 개씩 4주 동안 먹인 결과 평균 수축기 혈압이 약 5 정도 가까이 내려간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세 번째는 항암이나 항노화 힘이에요. 색을 나타내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라이코펜 같은 이 카로티노이드와 각종 플라보노이드가 활성산소를 소각로처럼 청소해줘서 세포 유전자가 삭는 것을 늦춰줘요.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복숭아 추출물을 유방암 세포에 처리했더니 정상 세포는 그대로인 채 이 암세포 증식이 뚝 끊겼다는 결과도 유명하죠. 폐나 간이나 대장, 피부 세포에서도 유사한 보호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피부 미용이죠. 복숭아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 효소 티로시나아세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를 옅게 하고 과육 수분이 진피층까지 스며들어서 여름철 갈라진 피부에 촉촉함을 채워주죠. 탄닌이나 마그네슘이 피부 탄력을 높여서 이 모공을 오므려주니 얼굴이 한 톤 밝아졌다는 말을 듣기도 쉽죠. 무엇보다 복숭아를 껍질째 드시면 과육보다 5배 가까이 많은 섬유질이 장을 청소해 피부 트러블 원인을 함께 없애주기도 해요. 다섯 번째, 장 건강과 변비 개선이죠. 복숭아 섬유질은 불용성과 수용성이 반반이라 배변 부피를 늘려주고 장성 유익균에게 먹이를 공급해 배변 리듬을 고르게 맞춰주죠. 위염이나 위궤양, 신장결석, 방광결석 예방에도 식이섬유가 큰 몫을 한다는 점도 잘 아시죠. 여섯 번째는 여성질환과 뼈 건강. 복숭아는 따뜻한 기운이라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뻐근한 여성에게 아주 잘 맞아요. 복숭아씨 한약에서 도인은 예로부터 월경불순 생리통에 쓰였고 과육 속 칼슘, 인, 마그네슘, 베타카로틴은 폐경 이후 급격히 줄어드는 골밀도를 붙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 신경안정과 숙면. 복숭아에는 마그네슘, 구연산,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서 과도한 교감신경 흥분을 눌러주고 아미그달린, C보다는 과육에 더 많아요. 이 아미그달린이 심리적인 긴장을 또 완화해주기도 하죠.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작은 복숭아 한 개를 드셔보세요. 속이 거북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이 차분해져서 열대야 불면에 큰 도움이 줄 수가 있어요. 여덟 번째, 금연, 숙취, 해독. 앞서 말씀드린 알카리성 유기산들과 아스파라긴산이 간 해독 효소를 자극해 니코틴과 알코올 대사산물을 빠르게 배출시켜요. 흡연자에게 복숭아를 꾸준히 먹였더니 소변 니코틴 배출량이 70% 이상 늘었다는 국내 연구 결과 흡연 배우자님께 살짝 전해보세요. 잔소리보다 효과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이렇듯 이로운 복숭아지만 드실 때 몇 가지 주의도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알러지. 복숭아 껍질에 솜털과 과육 단백질이 항원으로 작용해서 입술이 부어오르고 가려움증,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분이 중년에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니 새로 사신 복숭아를 드실 때는 한두 조각만 먼저 맛을 보고 몸 반응을 살피시는 게 좋죠. 둘째는 과도한 섭취로 인한 복통이나 설사. 섬유질이 많아서 한 번에 3-4개씩 드시면 장이 놀라서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하루 1개, 대형은 약 반 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셋째는 씨앗 독성. 복숭아 씨에는 아미그달린이 다량 들어있어서 많이 삼키면 시화나물 중독 위험도 있죠. 껍질은 가능하면 드셔도 씨앗은 꼭 버리세요. 네 번째는 이 당뇨 환자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복숭아 자체 GI는 약 30에서 50으로 낮은 편이지만 잘 익어 물렁물렁하면 흡수 속도가 빨라져요. 단단한 천도복숭아를 껍질째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만 식후 간식으로 드시면 무리가 적어요. 함께 먹으면 탈이 나는 음식도 한번 알아두셔야겠죠. 기름기가 많은 장어나 삼겹살, 버터류와 같은 고지방 식품을 복숭아와 곧바로 섞어 드시면 복숭아에 든 유기산이 지방을 잘게 부수지 못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복통이나 설사를 부를 수 있어요. 또 인삼이나 홍삼처럼 열이 강한 보양식 바로 뒤에 복숭아를 많이 섭취하면 상반된 기운이 충돌해서 속이 메스꺼울 수가 있죠. 반대로 복숭아와 찰떡궁합인 음식들도 있죠. 시원한 블루베리나 자색 포도 같은 베리류는 복숭아와 색이 달라서 항산화 스펙트럼을 더 넓혀주고 요구르트나 그릭 요거트 속 유산균은 복숭아 팩틴을 먹이 삼아 장내에서 더 잘 자라게 해줘요. 아침에 오트밀 혹은 현미밥 조금과 복숭아 블루베리 요거트를 한 그릇에 담아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포만감도 오래가니 추천드려요. 견과류를 한 두어 알 곁들이면 비타민 A나 E 흡수가 훨씬 좋아져 눈 피부 보호에 시너지 효과를 나죠. 복숭아 맛과 효과를 살리는 먹는 방법도 챙겨볼까요? 딱복. 단단한 복숭아를 좋아하시면 실온에서 23일 정도 숙성시켰다가 껍질째 얇게 썰어 드시고, 물복. 말랑한 복숭아는 구입 이후 이틀 안에 드시는 게 향과 단맛이 최고예요.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살살 문질러 솜털을 씻어내고 껍질째 드실 분을 마지막에 속은 한 꼬집 푼 물이나 식초물에 30초 담갔다가 빼면은 농약 걱정을 덜 수
수 있겠죠. 냉장 보관은 약 15도 정도가 적당하지만 너무 차게 두면 단맛이 또 죽을 수가 있겠죠. 드시기 1시간 전엔 실온에 꺼내 두시고 반대로 실온에 두고 자주 드실 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종이봉투에 하나씩 떨어뜨려 담아두면 3일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조금 색다르게 즐기시려면 복숭아 구이를 한번 권장해드려요. 껍질째 반으로 갈라 씨만 빼고 달군 프라이팬에 버터 한 점 대신 올리브유 몇 방울 두른 뒤 중약불에서 겉면에 살짝 갈색줄이 생길 정도만 앞뒤를 구워요. 당분이 농축돼 한층 달콤해지고 엽산이나 폴리페놀 함량도 생것보다 약 1.5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잔술 즐기신 다음날 아침 구운 복숭아 위에 플레인 요거트를 한 숟갈 얹으면 숙취 해독과 위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으니 참고 한번 해주세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얇게 썬 복숭아를 얼음틀에 넣고 생수나 자스민차를 부어 얼음으로 만들어 두셨다가 물 대신 우려 두셔도 좋아요. 복숭아 고르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전체가 고르게 연분홍빛을 띠고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을 때 탄성이 느껴지면서도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속까지 잘 익은 복숭아예요. 껍질에 자연스러운 노란 반점이 든 것은 햇볕을 오래 받아 당도가 높다는 표시니 너무 매끈한 것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이에 하나씩 싸두었다가 선물하실 때는 꼭 껍질은 깨끗이 씻어 가능하면 같이 드세요 하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하루 섭취 권장량을 정리해 드릴게요. 60대 이상이라면 혈당이나 위장을 고려해 소형 복숭아 기준 하루 1개면 충분하고, 평소 과일을 잘 안 드셨다면 처음 일주일은 반 개 정도로 시작해 장과 피부 반응을 살피시고 속이 편안하면 1개로 늘리세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칼륨을 제한받는 분, 과일 알러지가 있는 분,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앞두고 이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 의와 상담 후에 양을 한번 조절하시기를 권장해드려요. 이렇게만 챙기시면 복숭아는 여름 한철 잠깐 반짝이는 과일이 아니라 당신의 혈관과 장, 피부와 뼈, 그리고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거예요. 시장에 가셔서 향긋한 복숭아 한 상자 들고 오신 뒤 솜씨 따라 생것, 구이, 샐러드, 주스 등으로 골고루 즐겨보세요. 달콤함 뒤에 숨어있던 자연의 은혜가 어느새 당신의 하루를 더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어줄 거예요.